앞 시간에는 납입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납입 자본 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증자를 해서 대변에 가든 감자를 해서 차변에 오든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는 거고, 그리고 증자 감자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하고 이익 능력은 볼 건데, 좀 아래쪽이라 잘 안 보이니까 위에 거 지우고 얘를 위쪽에 좀 쓸게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먼저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 저하고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계정 과목 할 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니죠. 저하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유가증권 하면서 평가할 때, 그때 얘가 지금 오늘 밤에 주식 가격이 올라도 친구한테 자랑해도 내가 술 살 돈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안 일어난 그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얘는 평가나 환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언제 들었냐면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하면서 들었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할 때에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때 제가 이 성격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맞는데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서 우리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유가증권 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게 지금 얘예요. 자, 그때 기억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이 한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책에도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적혀 있고 다른 거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만 알면 되고 정말 많이 안다면 얘 필요한데 우리 회계 1급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자본 이야기를 하면서 계정 과목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그냥 계산만 해본 거예요. 평가나 환산한다는 건 기말에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자본 이야기하면서 하면 아,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자, 우리 손익 자본에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손익 자본은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돈 벌었으니까 외부 이용자가 우리한테 돈 벌었으니까 배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돈 벌었으니 배당하라는 걸 우리 상법 용어로 배당 압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돈 번 거면 돈 벌었으니까 주는 게 당연한데 이건 실제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가면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당기순이익이 돼서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돈 남겼다라고. 그럼 지금 그렇게 되면 배당할 돈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미신원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뒀다가, 예를 들면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은 여기에 뒀다가, 얘를 팔면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영업외 수입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갔다가 여기로 와서 배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은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가능 이익. 자, 이 이익잉여금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배당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고 해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 처분한다는 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돈으로 줄 건지 주식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분류가 법정 적립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게 돼요. 자, 이렇게 분류를 나누게 되는데, 자, 법정 적립금은 얘는 상법이 지금 우리 주식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상법이. 자, 우리 자본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상법에 보면 회사법이라고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자본하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한자 다 없애고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볼만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상법이 법으로 적립하라고 하는데 이 개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익준비금. 자, 그럼 이 이익준비금은 상법 최소화 적립 조건이, 얘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분의 1 이상 적립하라는 우리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얘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라는 게 있는데, 자, 왜 이런 걸 하고 있냐면 우리가 현금 배당으로서 외부 이용자들한테, 우리 주주들한테 다 배당을 해버리면 우리 회사가 빈털터리가 되잖아. 그래서 법인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최소 현금 배당하는 거에 10%는 회사에 적립하고 두라는 거예요. 너네 회사의 순수한 미천인 자본금의 2분의 1에 될 때까지는. 그럼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럼 금전 배당의 최소 우리 10분의 1이 10%죠. 금전 배당이 우리는 현금 배당이에요.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배당의 10%를 꼭 적립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안 하면 적립 안 해도 되는데, 현금 배당한다면 최소한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이 개정 과목으로 우리 회사에 모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기타 법정 적립금은 우리 상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그런 기타 법들이에요. 지금 우리 시험에 기타법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나온 적 없고 나올 리도 없어요. 세무일급도 나오지 않는 거니까. 자, 임의적립금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임의적으로 돈 모아두자는 거예요. 주주총회 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 거야. 그럼 공장 공사할 돈을 모아둬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돈 좀 모아둡시다라고 하면 그걸 사업 확장 적립금이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 빚이 있어요. 그럼 빚값
갚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이런 걸 감채 적립금이라고 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회사 임의적으로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돈 모아두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꼭 정해서 회계 규칙상 어떻게 써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야 사업장 적립금 적립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할 건데, 중요한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2월 31일 날 우리가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고, 실제로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는 우리는 그 다음 연도 2월 달 경에 할 거예요. 2월이나 3월 달에. 그럼 12월 달 올해 있었던 거를 내년도로 넘기게 되면 2월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 계정 과목으로 배당을 실시할 거예요. 배당 결의 및 실시를 할 거예요. 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전년도까지 총 벌어서 돈 남긴 거 가지고 우리 회사는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이 금액을 줄여가면서 배당할 거라는 거예요. 회사가 번 돈이니까 주면 이제 주는 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배당할 때는 이 계정 과목을 줄일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저와 같이 자본에 대해서 쭉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것 말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결의해 가지고 배당하는 거 좀 볼게요. 왜냐면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결의일 날에 회계 처리를 볼게요. 자, 결의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주주총회를 하는 날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총회 하는 날, 이 날이 우리가 결의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결의일 날 우리는 주주총회 할 때에 뭐 처음에는 이제 대표이사가 경영 실적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먼저 이렇게 주고 우리 주주들한테 승인도 받고 경영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재신임만 하고, 얘 또 바뀔까 자를까, 옛날 시스템 잡서 거기서 잘렸다가 인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그럼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회사가 기분 좋게 돈을 남겼어요.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해서 나눌 수도 있고. 자, 그럼 우리는 배당을 할 건데, 배당하는 만큼 우리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겠죠. 자기 자리인데 배당하는 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 배당하는 금액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금액이 배당하는 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다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결의일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 100만 원 하기로 했다면, 자,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자, 현금 배당이라고 쓴 거예요. 자, 현금 배당하기로 했으면 우리 회사가 현금을 주주들한테 줘야 될 건데, 주주총회 하는 날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배당한다 그러면 아수라장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당하지 않고 배당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자본을 줄였으니까 내 돈 아니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이다라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주주들한테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부채예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부채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다음 주식 배당하기로 했어요. 100만 원치. 자, 주식 배당하기로 했으면 자, 우리 주주총회 하는 날 주식 배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왜냐면 주권 인수해 가지고 그 사람 권리를 등재시켜서 넘겨주는 건 그날에 못해요. 그래서 이날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게 될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을 본 적이 잠깐 있어요. 이걸 기억한다면 엄청난 눈썰미예요. 봐도 기억이 나? 대단해요. 기억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바로 이 앞에 자본 조정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정 과목 쭉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얘는 성격이 부채가 아니고 얘는 주식 발행해 줄 거기 때문에 자본 거래예요. 이익잉여금 줄이면서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할 때는 주식을 사와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자본 조정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본 조정. 자, 지금 계정 과목 두 개만 쓴 거예요. 얘가 주식 배당이고 얘가 현금 배당이라고 제가 위에 적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주총회를 끝내겠습니다. 그냥 땅땅땅 하면 우리는 아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돼요. 그럼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적립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전 배당이 현금 배당이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우리는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이익준비금이다 10만 원을 이렇게 적립을 하고, 그럼 이제 차변에 현금 배당하는 돈, 주식 배당하는 돈, 이익준비금만큼을 2월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줄여주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이제 결의일날 주주총회 할 때는 이렇게 분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주총회 할 때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자, 우리가 배당을 실시를 해요. 자,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우리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 결의할 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적어뒀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당금을 주면 미지급 배당금 지우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현금 배당 실시하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지워주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적어놓은 대변에 적어둔 걸 얘를 차변에 지우고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 제가 주식 발행해서 배당할 거라 그랬죠. 주식 발행하면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무조건 쓰는 거예요. 주식 발행해주면. 그럼 이번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했죠. 돈 받았나요? 그전에도 돈 받았나요? 돈 받은 적이 없죠. 공짜로 발행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상증자라고 표현도 해요. 지금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돈 받으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냥 돈 안 받고 발행을 해줬죠. 자,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분석을 먼저 해야 되냐면, 지금 주주총회 결의일날 회계 처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결의일날 처리한 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건지를 봐야 돼요. 주로 당시 시험은 실시하는 게 나와요. 결의일날 결의한 대로 금일 배당을 실시했다라고 해서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다나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의일날 회계 처리를 보러 가면 적혀 있어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실시하는 거니까 차변에 와서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시하는 날인 건지 결의일 날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체크를 해서 얘를 분계를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길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다는 생각에 책이 없는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론상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주식 배당 보면 얘 성격이 자본이죠. 그죠? 얘도 자본이죠. 차변되면 어차피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잖아. 주식 배당은 차변되면이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총 자본은 불변이에요. 총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 배당하고 관련된 거는 분계가 전부 다 차변 대변이 다 자본이에요. 그럼 차변 대변이 자본이면 실질적인 자본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 자본은 불변인 거래가 돼요. 자, 이게 우리 자본에 대해서 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하고 교재를 갑자기 앞쪽으로 쑥 갈 거예요. 43페이지로. 지금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자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은 얘를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차변 대변에 쓰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번에는 간단해요.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나한테서 돈이 나가야 비용이죠. 그럼 대변에 돈 나간 걸 쓰고, 그리고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내가 수익이라고 할 거면 차변에 내가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나는 얘를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게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비용의 자리는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분계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를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 자리는 차변, 비용 자리는 대변. 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위치는 다 인지하고 있거든. 자산 자리는 차변, 부채, 자본 자리는 대변이라는 걸 지금까지 워낙 떠들어서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이제 수익 비용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돈이 나가거나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나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거 쓸 건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안 들어왔으면 미수금인데 그럼 대변에 이걸 수익을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건지 계정 과목들을 좀 같이 이제 보려고
지금 이쪽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금요일날 만나면 이제 말이 좋아서 컴퓨터 놀이지 분계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분계하고 컴퓨터 입력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제 써먹을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수익과 비용을 봤을 때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둘로 나눠져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둘로 나누는데, 자, 영업수익은 얘는 우리 컴퓨터에서 400번대 초반을 쓰고 우리 계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 매출 계정 과목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별로 어렵 게 없죠. 매출이 영업수익이에요. 매출이. 자, 그럼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은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900번대의 초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901번부터 951번까지. 얘는 많아서 다 못 쓰겠어요. 같이 수업 앞에 뒤에 설명하면서 볼 거예요.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비용 계정 과목은 영업 비용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영업 비용도 두 분류로 또 나눠요. 비용은 왜냐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 경비와 판관비로 둘로 나눌 거예요. 제조 경비와 판관비로. 그럼 제조 경비는 500번대의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고, 판관비는 800번대의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영업외 비용은 영업외 수익 다음부터 해서 951번부터 997번까지. 그래서 그냥 영업외 수익이든 비용이든 전부 다 900번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영업수익, 영업비용을 설명을 먼저 할 건데, 영업수익은 벌써 설명이 끝났네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영업비용을 볼 건데, 이 영업비용 계정 과목도 똑같은 계정 과목을 쓰면서 500번, 800번의 번호대의 차이만 두는 게 거의 대다수고, 몇 개만 두 개를 계정 과목을 틀리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쓰고 있는 것만 제가 따로 적으면서 설명드리고, 같이 쓰는 건 어떨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43페이지 아래에 제조경비가 적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면 위에 두 개까지만 더 적혀 있고 몇 개 안 적혀 있죠.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판관비하고 똑같은데 500번, 800번 이렇게 나눌 건데 판관비가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판관비를 기준으로 계정 과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비용 중에 첫 번째 1번이 월급이에요. 급여. 근데 이 급여는 사무직이나 영업부 직원들은 우리는 계정 과목을 급여라고 쓸 건데, 그런데 생산직 직원의 월급은 급여라고 안 쓰고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가 둘 다 계정 과목이 뭔지는 알겠는데 구분해서 생각은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급여 제도와 임금 제도를 구분하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완벽한 나라도 몇 없어요. 급여제는 시급이 없어요. 월급과 연봉으로 처리하고, 임금제는 시급과 월급이지 연봉이 없어요. 임금제는
정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초과하면 1.5배씩 4시간까지 받고 그 4시간을 초과하면 2시간 동안 2배를 받고 그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런 게 임금제도인데 급여는 지금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 다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하거나 일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그런 거지. 더 돈 주겠다, 시간의 수당 주겠다 이런 말 없죠. 그거는 급여제도예요. 급여제도는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라고 안 할 거거든. 못하면 회사에서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제도가 틀린 제도예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유럽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임금제도 쓰고 얘가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외국 계열 회사라고 말하는 유럽 쪽 회사들은 사무직인데 임금제도라서 철저하게 이거 찍으면서 넘어가면 1.5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찍고 다녀요. ERP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부 직원은 전부 다 임금제도예요. 임금제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직 직원은 임금이다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 그 외 사무직은 800번대 급여를 쓸 건데 500번대의 급여가 있긴 해요. 근데 이 500번대 급여를 생산직한테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고 싶으면 이의제기 신청을 넣어가지고 우겨야지 맞다 해줘요. 피곤하죠? 그냥 임금이라 쓰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럼 왜 500번대 급여가 있냐면 공장이 있어서 급여는 줬는데 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수유 아저씨들 있죠. 그분들은 임금제도 적용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나가는 월급이죠. 그걸 500번대 급여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 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있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들의 그 월급은 급여는 잡급이라고 할 거예요. 일용직은 잡급이라 할 건데 이 잡급은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어요. 우리 공장에서 일용직 직원 몇 명 써서 임금 줬다 그러면 500번대 잡급이라 쓸 거고 사무실에 종이 분류하는 거에 아르바이트생 썼다고 문제 나오면 800번대 잡급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규 상용직 직원들의 월급 줄 때 주로 쓰고 이거는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쓸 때는 잡급 우리 앞에 잡자 붙이는 건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잡자를 붙이고 있죠. 자, 이게 우리 개정 과목이고 자, 다음 우리 44페이지에 상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상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상여금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 없잖아. 많이 받으면 좋다라는 거 다 알죠. 그죠? 그럼 이 상여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월급 급여나 임금이랑 같은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분 안 하고 쓰는 회사도 있고 구분한다면 상여금이라 써서 그냥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으로 해서 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이 개정 과목 어디서 봤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때 봤었죠? 그때 우리가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그만둬서 퇴직금 지급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이 끌었었죠. 그럼 얘도 퇴직급여도 월급 중에 하나예요. 급여 중에. 그래서 사무직 직원의 퇴직금을 설정하거나 모집해서 쓰는 건 800번대. 생산부 직원 거는 500번대.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복리후생비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 참 많이 봤죠.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뭔가를 해주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직원들 회식하라고 회식비 내줘도 복리후생비고 직원 생일 선물을 줘도 복리후생비고 직원 결혼 축의금 줘도 복리후생비고 직원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도 화환비도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고 우리는 직원한테 뭔가를 향응을 제공하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인데 그 직원이 공장 직원이면 500번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 이렇게 둘로만 구분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여비교통비라는 이 개정 과목은 우리 이건 또 언제 어떤 개정 과목 보면서 봤죠? 그렇죠. 가지급금 할 때 봤죠. 천재인 것 같아. 자, 우리 가지급금 할 때에 어린이집안 대략적으로 줬다가 지금 출장비를 정확하게 정산을 하면
그때 우리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출장한 거에 대한 것도 여비교통비예요. 자,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자라고 했죠. 자, 상황을 봤을 때, 자, 우리 직원이 밥 먹는데 밥값을 내줬어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출장 가서 먹는 밥값을 내줬어요. 그러면 얘는 출장비로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여비교통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거다가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출장 가서 쓰는 숙박비든 식대든 교통비든 전부 다 여비교통비라고도 하고, 정말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어디 교통비 쓴 거 지원해 주는 것도 그냥 여비교통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출장 간 직원이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접대비라고 있죠. 자, 우리 회사 직원이 밥 먹으면 밥값 내주면 복리후생비. 근데 직원이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으면 접대비. 자,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냈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거래처에 뭐 시험 보면 체육대회 때 도시락 보내주고 생수 보내주고 뭐 공장 신축 오픈하는 데에 화환 보내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에 뭔가를 주면 접대비다. 근데 그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면 800번대, 매입 거래처면 500번대 이렇게 해서 처리할 거예요. 이번엔 상대 우리 거래처가 판매 관련된 거냐, 매입 사는 거하고 관련됐냐 이렇게 따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통신비를 볼게요. 자, 통신비는 우체국하고 연관된 건 전부 다 통신비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자, 전화선은 누가 깔았을까요? 우체국이 깔았어요. 인터넷선은 누가 깔았을까요? 우체국이 깔았어요. 물론 전부 다 이름이 과거에는 우종국이었죠. 그죠? 거의 다 깐 거예요. 그 한국통신도 우체국이 깐 걸 그 통신망을 이제 받아간 거예요. 제 어릴 때 우리 집에 까만색 전화기 윙 돌리면 우체국에 교환해 받아가지고 꽂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통신이라는 게 생기고 걔네들이 그 라인 쓰면서 망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 전화요금 이러면 통신비라고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죠. 인터넷 요금 통신비라고 하죠. 그것도 통신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우표 사는 것도 통신비, 등기비 주는 것도 통신비, 우체국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통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체국에서 하는 건 왜냐면 우리 등기비 하면 이게 뭐지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다 통신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당연히 전화요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다 통신비고 등기나 우편 요금도 다 통신비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이제 수도관열비가 있네요. 자, 수도관열비는 자 얘가 다르게 쓰는데, 자, 수도관열비라고 쓰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가스비라든지 상하수도세라든지 아니면 난방용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을 우리는 수도관열비라고 처리를 해요. 수도관열비. 자, 여러분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지금 이제 겨울 되면 가스 그 띠디디 누르면 불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 가스 다 쓰면 가스통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럼 가스통비 주는 걸 수도관열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또 혹은 뭐 난로 때우는 곳이 있으면 그 난로에 등유 넣는 것도 수도관열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전기세 고지서 날라와서 전기세 내도 수도관열비라고 하는데, 공장은 전기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죠. TV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 공장 가도 몇천 볼트, 몇만 볼트, 고전압, 뭐 주의 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제조 경비에서는 이 전력비를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그냥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써요. 공장에서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계정 과목을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 이 계정 과목이 구분되는 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여러분한테 공장 전기세 얼마, 본사 전기세 얼마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사 전기요금은 수도관여비, 공장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쓰고 대변에 합쳐서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정 과목이 구분되어서 쓰고 있으니까 얘 그냥 공장에 전기가 많이 나와서 따로 뺐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얘 둘이는 수도자 치면 얘 둘이 보여요. 컴퓨터에서 수도자 치면 둘이 보이니까 나머지는 저걸 가지고 많이 나온다면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세금과 공과는 우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들이 일단 주된 거예요. 우리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과 공과고 또 우리 법인이 이 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균등분 주민세가 나와요. 그것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할 거고 근데 특이한 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협회비가 있는데 업무하고 관련 있는 협회의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일반 회비는 그럼 업무하고 관련 없으면 기부한 거죠. 특별 회비는 그것도 기부금인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있는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시험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 회사들도 내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 주무관청에 등록된 그런 것은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세금과 공과금 쓰는 게 간주 임대료라는 걸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써요.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 힘내세요. 자, 이 간주 임대료라는 건 자, 임대료가 뭐죠?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 받는 거죠. 우리가 뭔가 빌리고 돈 주면 임차료, 빌려주고 돈 받으면 임대료인데 앞에 간주자가 있어요. 뭐 한 걸로 간주할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죠. 뭐 간주할게 라는 건 안 했는데 한 걸로 간주할게 이런 이야기죠. 임대료 받은 적이 없는데 임대료 받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세법이 부동산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너 보증금 가지고 있네? 그럼 그 보증금만큼 너는 보증금의 이자만큼 임대료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그게 10% 세금 가지고 가라는 거 할 거예요. 미래 세무위급 가시면 공부하게 돼요. 그럼 그 간주 임대료는 그냥 국가가 세법으로 깡패처럼 너 임대료 받은 거니까 10% 가지고 와 이런 거니까 세금이죠. 그래서 이걸 납부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돈 내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도 우리 간주 임대료 얼마를 우리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구나. 그리고 벌금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벌금이라고 해서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세금과 공과금 했다가 미래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얘네들을 분리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자동차 취득세는 계정 과목이 뭐였죠? 차량 운반구죠. 그럼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차량 유지비라 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는 세금과 공과다. 자, 우리